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분류심사론 10주차 강의 날이죠. 다들 잘 지내고 있죠? 오늘도 몇 사람만 이름 불러볼까요? 이주희, 심수빈, 박경은 잘 지냈어요? 조윤정, 조민영, 김아현, 서양미, 변일래 다들 잘 지내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분류심사에 관한 그 핵심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교종관계 법령집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자료 한번 볼까요? 이야기에 앞서서 화면이 잘 안 보인다는 학생들이 여러분들 중에 있어서 정리는 하는데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너무 작게 보여줬나요? 한 번 더 할까요? 그래요. 오늘은 강의 앞서서 한두 가지 관련 소식, 교정 현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하고 가죠. 여러분들도 들었죠?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를 구속했었는데 엊그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네요.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이랄지 또 잘못된 어떤 사실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문제가 일으켰기 때문에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어요. 또 하나는 이건 물론 뭐 형사 정책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고 법으로 따지면 민법상의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 사이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현재는 물론 입법 단계이고 국민들의 의견을 이제 들어보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간인데 아빠성을 따르는 원칙, 또 혼외자에 대한 구분, 이런 부분을 없애겠다. 무슨 말이냐면 결혼할 때 아이가 어떤 성을 쓸지, 엄마 성을 쓸지, 아빠 성을 쓸지 출생 신고 때 선택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굉장한 어떤 변화죠. 제가 젊은 시절 한번 이런 문제로 힘든 적이 있었어요. 물론 굉장히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는데 저는 5남매의 맞이에요. 장남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파트를 처음 제가 구입할 시기가 됐는데 법무부랑 다른 부처에서 함께해서 주택조합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됐다 같이 하자 이러고 이제 도움도 받을 수 있겠다 또 함께 살면 좋겠구나 해서 같이 신청을 했죠. 뭔가 이야기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그래요. 저만 문제가 있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난 젊어서부터 혼자 이렇게 세대주 구성해서 무주택으로 잘 지내왔는데 왜 내가 문제가 되느냐 했더니 제 고향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제 부친께서 꼭 도와줄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저보고 고향에서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주소지를 옮겨서 투표를 하고 다시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이제 주소를 옮겼죠. 그런데 그 당시 법은 뭐였냐면은 호주 상속권에 문제가 있어요.
장남은 호주 상속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밑으로 주소가 가면 호주 상속권을 갖게 되면서 세대주 구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대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조합에서 요구하는 세대주 기간을 그 기간이 미달돼서 저만 그 아파트 함께 마지막에 들어갈 수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다시 또 집을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또 겹치잖아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죠. 그래서 예전에는 아마도 누가 제사를 지내고 재산의 분배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장남에게 많은 것을 상속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불이익을 한번 불이익이라기보다는 그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번에 변하는 건 굉장히 큰 거죠. 아마 민법상에도 많은 것들을 손봐야 될 거고 여러 가지 혼란도 예상되기도 해요. 또 종교계에서는 오히려 좀 반대 입장들에 많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별 사면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었어요. 늘 새 대통령이 되거나 또는 되기 전에 대통령 후보자 공약에 보면 무분별한 또는 뭐 권력을 권한을 너무 행사하는 대통령의 어떤 권한으로서의 특별 사면을 특별 사면을 이렇게 남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지만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재용 삼성 부회장입니까? 현재 직위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국제 어떤 그런 경제 문제들에 있어서 반도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지금 심각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무엇이 국익인가 갖고도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사면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논의가 좀 있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너무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국민 통합의 어떤 차원들에서 특별 사면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생각은 특별 사면이 필요할까요? 통상 또 특별 사면은 대통령 취임 때나 또 재임 몇 주년 기념 그렇지 않으면 대대적인 어떤 광복절 행사 뭐 이런 데 맞물려서 같이 사면을 했었는데 아마도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뭐 꼭 늦을까요? 8.15를 앞두고 아마 그런 논란도 있고 8.15 그리고 이제 초파일도 있긴 있군요. 그 전에 그런 식의 사면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 또 이제 교통 특례법에 의한 많은 일반 어떤 국민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경우에 사면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정치인들이나 재벌 기업의 또는 뭐 대기업의 어떤 이런 총수들 이런 사람들이 사면으로 나가기도 했었죠. 근데 사면에 관해서는 말 그대로 사면이기 때문에 가석방과는 성격을 달리하죠. 가석방은 잔형기란 게 있는데 사면은 그런 게 없잖아요. 사면 또 감형할 때는 형기를 아예 법적으로 형기 자체를 감하기 때문에 감형은 가석방과는 성격을 달리하죠. 그래서 이런 사면이 있을 때는 모르는 사람들은 교정 시설 내에서 있다가 나가기 때문에 혹시 교도소에서 뭐 다른 교정 당국에서 이 문제 관여를 많이 하는가 한데 그러지는 않고요. 사면의 경우에는 어떤 원칙이 세워지면 법무부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는
교정에서는 그런 자료를 좀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그 정도 역할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제는 현직에 있는 분들하고 현직에 있는 소장들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4월 30일이 4월달 가석방이 이제 집행되는 날인데, 가석방을 나갈 때 성폭력 사범이나 강도 사범이나 살인범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전자발찌 착용을 보호관찰소에서 와서 해요. 그래서 현직 소장에게 물어봤었어요. 내가 있을 때와 좀 몇 년이 지났는데 혹시 전자발찌의 사이즈나 다른 기능이 변한 게 있는지 알고 싶은 것도 있다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조금 사이즈가 작아졌대요.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건 그런 거였어요. 보호관찰도 형사정책이 중형화, 강경화되고 국민들의 법감정도 상당히 보수 강경 쪽으로 어떤 그런 국민들의 법감정도 가지고 있고 해서 형사정책이 그렇게 좀 강하게 소위 이제 뭐 신보수주의적인 신응보론적인 그런 성격을 가질 만큼 강해졌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보호관찰에 있어서도 보호 쪽보다는 감시, 통제, 소위 관찰 쪽에 더 기능이 강해졌고, 이걸 우리는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도 굉장히 폭이 넓어졌어요. 처음에는 성폭력 사범들만 전자발찌를 착용시켰는데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고위험성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착용을 굉장히 폭을 넓게 하고 있기도 하고, 출소 후에마저도 형기가 종료했음에도 전자발찌로 감시를 하죠. 왜?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법률적 검토가 좀 더 우리 사회에서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형기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안전을 위해서 개인의 인권 침해적인 소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현재로서는 그런데 전자발찌를 채워서 내보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 조두순 같은 경우.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자발찌에 대한 관심이 제가 있었고, 또 그 전자발찌를 최첨단화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이 지추적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을 당시에 제가 하나 문제를 제기했던 게, 너무 사이즈가 크지 않느냐. 일반 수용자들이 가석방을 나가거나 이럴 때 전자발찌를 차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가족을 만나는데. 그래서 저 가석방이 짧으면 형기 채우고 나가겠어요. 전 전자발찌 안 차겠어요. 뭐 이런 경우들까지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들어보니까 전자발찌의 크기는 배터리의 크기래요. 이해되시죠? 배터리의 크기가 전자발찌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데, 그 배터리마저도 100%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국가의 형사정책에 대한 관한 중요한 문제인데, 그 배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렇게 어려운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외국에서 그걸 수입하느냐, 문제를 한번 제기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현재로도 어제 알아보니까 배터리는 그대로 메이드 인 저팬이라고 돼 있더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야기 한중에 물어봤어요. 그래, 우리 사회 필수 요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전부 먼저 맞기로 했었는데 교정직 공무원은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전원 어제까지 접종을 다 했대요. 그런데 그럼 수용자도 전체 했느냐? 지난번에 동의를 받아서 뭐 이제 백신 접종을 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안에 이제 집단 구금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 맞는 건 아니고 일단 거기 안에서도 75세 이상부터 이렇게 맞아오는가 봐요. 뭐 그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조차의 이제 분리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교정관계 법령을 보면서 처우와 분류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수용자 처우와 분류심사. 어찌 보면 하나의 관련성 있는 연속선상 이야기이기도 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들 있죠. 그런데 그래서 분류심사의 어떤 의의와 개별처우와 또 관련 지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의의와 기능. 이번 시간에는 분류심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분류심사를 통해서 뭘 하는 거지? 분류심사 사항이라고 하는 지금 시행규칙의 63조에 보면 분류심사 사항 이렇게 써져 있어요. 분류심사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러는데, 분류심사를 뭘 하기 위해서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늘 그런 걸 분류심사의 어떤 기능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분류심사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할까요? 하나씩 제가 여기는 읽어볼게요. 처우 등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분류심사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나라가 등급별 교도소로 크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시설에 가서 어떤 차등 처우를 받을지 하는 부분에 대한 처우 등급을 결정한다. 분류심사가. 두 번째는 분류심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살 것인지, 이를테면 작업, 직업훈련, 교육 및 교합 프로그램 등의 처우 방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세 번째, 보안상의 위험도 측정 및 거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보안상의 위험도, 어떤 수용자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도주, 난동 이런 부분의 위험성도 있을 수 있고, 악성 감염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죠. 조직폭력이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어떤 위험성, 조직폭력과 마약사범과의 함께 수용했을 때 두 개의 결합 가능성, 이런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겠죠. 보안상의 위험성. 그리고 이제 거실 지정도 초범이냐 재범이냐, 또는 어떤 노인이냐 성인, 그냥 일반 성인이냐 소년수냐, 이런 부분들, 당연히 또 남자냐 여자도 나누지만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구분들, 그리고 이제 보건 및 위생관리의 사항까지를 보죠. 사람이 신체적 결함이 있다랄지 정신적 문제가 있다랄지 했을 때 어떤 처우를 할 것인지, 당연히 이송에 관한 사항을 더해요. 등급별 교도소에 따라서 어느 교도소로 가야 할지 하는 이송 같은 걸 결정되는 거죠. 참고로 고향 쪽으로 가능하면 보내지 않는 범죄자, 연고지를 피해서 수용하는 것. 연고지에 대부분은 보내주는 게 좋겠지만 가족관계 강화를 위해서 오히려 연고지를 배제하는 범죄는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마약 관련 사범과 조직 관련 사범 같은 경우는, 조직 폭력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되게 움직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그러한 위험성 있는 범죄자들은 연고지를 가능한 배제하는 이런 부분들 하겠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결정했을 때 그 사람이 범죄성이 얼만큼 진전되었는지, 또 어느 시기에 가석방이 나갈지, 처우 등급을 결정할 때는 그런 부분이 결정되는 거죠. 이게 가석방 및 기휴 심사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제 석방 후 생활 계획에 관한 사항을 또 적도록 하죠. 이건 뭐냐면은 이제 출소 후에 내가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재범을 하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입소 시에 분류 심사를 할 때 그런 걸 물어봐야 되겠죠. 또는 조사를 해야 되고, 입소 전에 또는 아무튼 범죄할 당시까지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디에 종사했었는지, 또 그 출소 후에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할 것인지 다른 계획이 있는지, 생활 계획이.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람에게는 어떤 처우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자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수용자의 처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 분류 심사를 한다.
근데 이제 분류심사를 한다는 것은, 분류심사라는 거는 뭐였어요? 분류란 어디서 어디까지 관여한다고요? 입소 시부터 출소 후까지, 출소 후 생활 계획까지, 어떨 때는 보호관찰에 대한 관계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고, 그래서 수용자가 입소 시부터 출소 후와 그 이후에 보호관찰에 관련되기까지의 모든 것들에서 연속적으로 개입한다. 도중에 또 입소 시에 분류심사도 하지만 뒤에도 나오겠지만 계속해서 변화해 가는 부분들을 또 반영해야 되는 재심사의 부분이 있겠죠. 신입심사의 어떤 시기, 그러면 신입심사란 언제 하는 거예요?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신입심사라고, 입소시 심사, 신입심사 그러는데, 신입심사가 더 적합한 용어죠. 입소는 했지만은 형 집행지휘서가 늦게 도착하면은, 물론 검사가 10일 이내에 보내야 하지만 늦게 도착한다면 입소 날짜와 분류심사의 시점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입심사 시기, 이게 더 정확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개별 처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류심사,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이제 신입심사라고 하죠. 처음 들어왔을 때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단서가 뭐예요? 형 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방금 그 차이를 이야기했죠. 형이 확정돼서 그냥 교도소 입소한 날짜가 아니라 형 집행지휘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예전에 이런 부분들은 객관식 시험에서도 자주 좀 나오죠. 그래서 매달 초부터 매월 말까지, 그 다음 달까지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또 유예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파서 다른 사유가 있어서 이런 경우들까지 고려한다면 2개월 이내에 끝내야 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신입심사에 대한 분류심사에서 무엇을 처음에 하고자 하는 것인지, 어찌 보면 분류심사의 기능이겠죠. 그리고 신입심사란 무엇인지, 형이 확정돼서 형 집행지휘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분류심사를 하는데 매달 초부터 말까지 하고 다음 달까지 완료해서 그 처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송을 하거나. 그런데 그 기간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수밖에 없는 사유들도 있다고 그랬죠. 당시에 뭐 징벌을 하기 위해서 조사 중인데 이 기간 동안에 분류심사가 좀 곤란한 경우, 또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인데 분류심사를 할 수는 없을 때는 그런 부분은 일정 기간 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장할 수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재심사에 관한 이야기와 그러면 분류심사에서는 무엇을 조사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